소개 먼저 드리면 저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곳은 이제 강남에서 하고 있고 목동에서는 우리 미래통합학원 목동 저기 끝난지 않고 여기 오목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에서는 같은 미래통합 계열의 노중과 추론에서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준 학부모님들께 함께 나눌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오신 분들은 정말 논술에 같은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논술 전형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제대로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 하고 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수업 소개자였다고 보지 않으면 시간 좀 가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설명회 같이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점 여기 PPT처럼 똑같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논술 시험이 갖는 독특한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일단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결정하실 지음일 것 같아서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속성이 좀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논술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전국에 어떤 아이들도 논술을 잘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신 과목이 아니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거치면 이게 좀 수능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어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형은 지금 되게 폭력적이에요. 전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 2시간짜리 120분짜리 시험 하나만 놓고 학교 불합격 결정해요. 수능 조건도 없고 내신도 제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2시간짜리 시험만 잘 보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전국 수능 꼴등이면서 동시에 학교 내신 꼴등 9등급. 사실 9등급가 힘든 일이죠. 그렇죠? 1등급이 학교가 힘든 게 9등급이죠. 고고인 상태에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경험과 학습 환경 자체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는 이게 상위권 아이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전형이긴 해요. 사실은 특목고 학생들 염두에 두고 만든 전형이 사실 태생 자체.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학생부 전형을 특히 학종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극상위권 애들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쭉 경험해 보셨겠지만 2학년 내내 심지어는 지금도 내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수능도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논술까지 공부할 수 있는 선행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논술은 아이들한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은 누가 누가 더 잘하는 게임이지만 논술은 누가 누가 덜 못하는 게임. 시험의 베이스가 된 학문적 성질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 짤막한 겨울방부터 시작하면 1년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중간에 내신방 떼고 뭐 떼고 하면 이 1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논리학적인 베이스를 갖는 구간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짜리 수업을 듣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논리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이들한테는 안 돼요. 이러저러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다만 이 전형의 재미난 속성은 뭐냐면 수능은 전국구 또는 학생부 전형은 전국구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을 2년 준비했던 3년 준비했던 개인적인 사정을 한 달 준비했던 상관없고 무차별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하고 1등부터 9등까지 줄 세우는 거죠.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원서를 쓴 애들끼리만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논술 시험지를 좀 살펴보시면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데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 문제하고 저 밑에 있는 서울여대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안 나요. 결탄코 연세대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풀기에는 서울여대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해요. 이런 건 아이들이 접근하기 불편할 수 있겠다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채점하는 시험인데 이것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논술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하고 해서 논술 시험에 떨어진 아이가 항상 논술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고 또는 심지어 논술 시험을 잘 봤다고 볼 수가 없고 굉장히 아이들만 인생글을 쓰고도 떨어진 애들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 얘기는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 합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완벽한 이 좁은 환경에서의 상대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논술 합격에 저는 심하게 얘기하는 편인데요. 논술 합격에 8할 이상은 원서 쓰기 되죠. 근데 가장 엉망인 것도 논술 원서 쓰기. 요것만 잘 갖춰지더라도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전형이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애들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에 비해서 아주 극강의 경쟁력을 지닌 친구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험 자체. 그래서 합리적인 준비를 잘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고 그런 걸 잘 통과한 애들이 이렇게 복수 합격하는 애들. 논술은 두세 개씩 합격하는 애들이 종종 발견돼요. 왜냐면 이 시험의 논리가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원서를 잘 썼기 때문에 하게 되지.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논술 전형은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풀네임이라고 하죠. 그 이제 약간 주문처럼 소수하고 이런 데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하고 오늘 또 논술 좀 열심히 해서 논술 마스터가 되자. 그리고 올해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것. 논술 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건 실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제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입시, 수시, 정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시의 메인은 학생부 전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노력을 통해서 이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합니까? 이게 결정된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얘는 원서 쓰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진짜. 이를테면 6학교 또는 6교과 또는 6학생부 전형을 쓸 수 있는 친구는 실은 논술 시험을 볼 이유가 1도 없는 주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특목자사학의 극상위권 애들이거나 학군 대칭나 목동의 메인 학교의 극상위권 애들. 애들은 6학종 쓰면 됩니다. 6교과 쓰면 되는 애들이죠. 교과는 왜냐하면 이건 되게 확실해요. 이걸 막 리스크하게 쓰지 않잖아요. 교과 전형은 1.0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보고 내가 이 학년 드네? 라고 하면 쓰면 합격하는 거야. 학종은 우리 선배,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에 선배들의 입결 3년치 보고 때리면 돼요. 거기서 크게 하회하는 일이거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게 독특한 학생부라고 하는 게 존재할 것 같지만 실은 우리 학교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늘 학생부는 똑같아요. 매년 학교에서 5등에서 10등을 졸업한 애들은 이름만 바뀌고 학생부의 퀄리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학생부의 학종의 결과값들이 늘 큰 편차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의 영역이에요. 판단. 이 판단을 가장 잘하는 곳은 미래통합이 아니라 우리 학교예요. 판단은 학교에서 준비는 미래통합. 그렇습니다. 판단은 학교에서. 근데 그 판단은 우리 학교에 잘 못하는데요. 수시 실적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요. 그 준비는 뭐 이를테면 이제 면접 준비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학교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그래서 사실은 6학점 쓸 수 있는 애들은 논술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6학점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표가 안 좋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지표는 꽤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할 수도 있어요. 수능 눈높이하고 학생부가 허용해주는 눈높이가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수능 보면 아무리 무슨 성경관에 갈것 같은데 학교에서 학생부를 쓰게 되면 경희대 겨우겨우 턱걸이 한대요. 그러면 이 학생부 전형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마지노선을 설계할 때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시. 그럼 이제 학생부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쓰면 돼요. 얘가 사실 일단입니다. 학생부에 대한 가능성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이 이제 흔히 아이들로 정시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수능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수능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올라가려면 사실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야,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건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나 안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르려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이 공부를 안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2학기가 되면 전국 꼴등도 공부를 해요. 가열차게 공부를 하죠. 아이들이 원서, 저희가 이제 수시 원서 9월달에 쓰잖아요. 9월달에 쓰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에 코너에 뭘 내야지. 선생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공부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생 그때 몇 달을 내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학사 일정상으로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조금 꿀꺽을 하니 수능의 몰입도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가 되나 싶을 정도로 인생에서 최고의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런데 덜컥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은 잘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지금. 하반기에는 탕탕탕탕 성적 지키는 것만으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상대 경쟁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하반기에 이제 막 모여드는 이 변수들이 이제 장수입니다. 최근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의대 합격자 중에 재수생들 같아요. 5수 이상의 장수, 그리고 아저씨, 카이스트 석박사 이런 애들이거나 되게 부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 장수생들 합격률이 8% 미만에서 20%로 들어가요. 이제 그게 아니면 학원 아닌 거죠. 이게 무진하지. 큰 문제. 그걸 보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한데 공통수능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 사탕문제로 데미지가 큰 거 같죠.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경희대 철학과의 경우에요. 무려 51% 합격생이 과탐으로. 설마 걔들이 경희대 철학과 다니겠습니까? 그냥 티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 반수, 산수예요. 재수. 그러니까 사탐문제도 51% 정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다 날아가요. 이게 최고 공통수능의 폐해인데 근데 그 공통수능 폐해 이전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하루짜리 시험인 거잖아요. 예전에 뭐 한국보다 보신 분들 계시고 뭐 하루짜리 시험에 주는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 제자 강남 선생님 제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수능 성적 국수영 탐탐지기 알고 계시나요? 집 이게 집에 와서 멀쩡하게 시험 보고 집에 와서 같이 적혀보니까 그거를 못 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바닥이 막힘을 16분까지 못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괴물 같은 녀석이에요. 한 번만 몰입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니 아버님이 1교시 끝났는데 내가 1교시 답안지 막히는 16번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온몸이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면 시험 못 봤을 것 같아요. 물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1등급 절반, 만점 절반. 왜 그랬니? 얘들이 우스운 질문이긴 했죠. 왜 그랬니?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그렇게 시간 연습을 몰라요. 시간 연습 안 해. 설마 안 했겠지. 근데 1교시 고3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올해 본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거지 같은 모의고사가 수능입니다. 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강사로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 수능 시험을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막 찾아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겨우 찾는 이유는 엄마 아빠들 출근 시간이구나. 그냥 엄마 아빠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시험 보는 거잖아요. 밤 8시에 수능 시험을 시작한 우리 아이들 1교시를 떨지 않을 거라고 하죠. 우리들 밤에 직접 공부해요. 그쵸? 새벽 1시 되면 쫙 차겠죠. 그리고 아침 7시, 8시, 9시 되면 이러죠. 이게
10월달, 11월달 돼서 한 달간 연습하면 이게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재수생되면 제일 먼저 경계하고 금기만 12시간 공부를 안 한다.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건 꼭 일치하지 않아요. 시험 현장에서 쓸 수 있지 않는 어떠한 일적인 사실 다 막아내려고 하는 게 이를테면 재수 선수님들이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만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건 지금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루짜리 시험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이 친구한테 이것도 네 실력이니까 이 성적대로 원서 쓰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판단을 이때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해서 카드는 있어요. 카드. 수시에서 학생들 쓸 수 없다? 수시를 포기할까요?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6평이나 9평보다 조금 성적이 떨어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여기에 맞춰가야 될까? 저는 여기에 그래서 알겠는데 플랜 B는 좀 같지 않습니까? 네가 이 논술 플랜 B를 정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6학종을 쓰는 거. 6교과를 쓰는 공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애들 논술을 해요. 대신 이 플랜 B는 어떤 경우에도 플랜 A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정시적인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한테 수능 공부 방해해서 뭐 이를테면 이제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 아이를 좀 듣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이 4시간인데 낮에 있어요. 1시간짜리 과제가 있네요. 그럼 5시간은 아이들을 설계를 해서 수학 시간 빼고 국어 시간 빼고 영어 시간 빼고 한국어 시간 빼고 5시간 정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한 의미 있는 거잖아요. 실은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 시험을 안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시험을 볼 일이 벌어지면 무대포로 보지 마세요. 일단 수시에서 학종을 쓸 수 없는 친구는 일단 수시에 노출을 봐야 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정시적인 경우에도 아니 수능 우리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딱 시험을 보고 같이 찍었는데 어떻게 봐? 풍만 달아가지고 친구도 달라요. 이러면 퀴즈를 누르고 그 다음 토요일날 있는 시험을 보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시험을 보러 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해보시죠. 그럼 어때요? 이제는 원술 시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대개는 준비하지 않죠. 심지어 최근에 그 경우에 이 뭐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파이널 수업을 해보니까 각 중하위권 대학의 파이널 수업이 있어. 파이널 수업이면 이제 내신 직구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수업인데도 논술을 처음 해보는 애들이 50%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지금 4월을 보고 봐야 될 시험인데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봤잖아요. 이건 3, 4일짜리 마지막 파이널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합격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거예요. 또는 논술 시험 중에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이 있고요. 수능 후에 보는 시험이 좀 있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의 대표적인 학교가 연시 그리고 통합 요 정도 돼요. 나머지 그냥 다 수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이 목요일이잖아요. 가장 센 대학들, 성균관대, 서강대, 뭐 경희대, 한의학과, 뭐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바로 토요일날, 그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냥 보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근데 연세대 이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성균관대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밑으로는 합격을 하더라도 안 가겠어. 나는 그럴 거면 재수를 하겠어. 아니 군대를 가겠어.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연세대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균관대 원서를 써요. 성균관대 원서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성균관대가 연세대하고 같이 쓰이면서 성균관대를 그냥 카드를 챙기는 수준에 쓰는 친구들이 실제 목표는 연세대예요. 근데 성균관대가 6장의 수시카드 중에서 가장 상위 타겟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제분들이 연세대하고 이 성균관대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라면 지금 논술은 이제 원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학교든 간에 그냥 원론적인 준비를 잘해놓으면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당장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세대하고
중요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연세대에 맞춰서 중요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해서 이 연세대학교가 10월달 시험을 봐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연세대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연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연세 시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수능 한 달 남았다. 수능 한 달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지금. 물론 그동안도 수능을 열심히 해왔죠. 근데 이 큰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덜컥 한 달 후에 수능을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이 안 그러는데 고3들이 이때부터 이제 논다. 교수. 우리 6주간 공부를 하라. 왜냐면 수능이 11월 6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평화예요. 완전히 평화죠.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의치 않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사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균관대 원서를 쓴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균관대 준비를 1도 안 한 거예요. 왜? 연세대 준비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성균관대 준비. 그럼 난 심지어 6주간 놀았잖아요. 논술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논술 한번 익혀놓으면 실은 이게 거의 이해 측면이 좀 강해서 암비적인 측면이 아니어서 한번 사고로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근데 자전거 타는 건 좀 비슷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타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한 2, 30분간 아무래도 안 타봤으니까 조금 버벅거리다가 이제 오 하다가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 하는 그 워밍하는 시험이 성균관대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균관대 시험과 서강대 시험과 경희대 시험을 모험하는 수준에서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인하대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은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막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다. 이게 사실 저는 논술 강사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논술 시험은 대단히 폭력적이긴 하다. 이걸 이제 어떻게든 한 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플랜. 대신 플랜 B는 가성비. 절대로 수능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가져두고 해. 실은 그러면 선생님 가성비 학습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게 결국에는 논술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논술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능이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게 주에 한 번 정도 논술 공부를 하고 주중에 한 번 정도 그냥 복습하는 수준의 과제를 좀 이해하는 수준. 한 5시간 정도를 저는 타협점을 그러니까 요 5시간 정도는 이게 없다고 이 수능에 망가질 정도의 친구라면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원래 망가져야 해요. 이건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시간, 이 정도 시간 논술을 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시간으로 논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논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은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덜 못하나의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예요. 원서. 그런데 이 원서를 쓰는 것만큼 정말 비관적인 게 없어요. 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아닌 것뿐이 아닌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학생부 전형의 원서를 쓰려면 뭘 근거로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보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내신 이러니까 기존값이 이거면 비교해보니까 붙을 수 있겠네, 없겠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원서는 어떻게 씁니까? 설마 점보고 쓰겠습니까? 그걸? 점수 확인하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점수가 있거구나. 그래서 진학사 뭐 여러 가지 배치들 집어넣어 보니까 딴딴딴 합격률이 몇 프로 뜨더라. 도전 한번 해보자. 좀 리스크해서 내가 한번 따고 한번 생각을 써볼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기존 값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논술은 어떻게 씁니까?
불행히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의 수학부는 학원에서 지도하게 됐어요. 또 3월 모의고사, 또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받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받는데 야,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배치표에 집어넣으니까 성균관대는 합격한다고 나오네. 그러면 너는 논술은 연세대를 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아니, 수능을 잘 보는 것과 논술을 잘 보는 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거지 연세대 논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야, 너는 내신이 좋네. 그러면 내신이 좋은데 너는 상위권 학교로 사.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 이런 데서 사. 넌 내신이 안 좋구나. 내신이 사는 거 보면 불뚝이래. 너 그러면 동국대나 저기 송시대 이런 데 쓸래? 아니, 내신이 실제 논술 전형에서 실질적인 작동을 1도 안 하는데 그걸 근거로 논술을 쓴다? 이 또한 정말 비합리적인 거죠. 수능 논술, 논술은 학생도 논술, 그럼 논술은 논술 지표, 논술 성적을 못 써야 되는 거예요. 불행히 이게 내신 과목에 성적표가 없어요.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가져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들 말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좀 보자.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를 좀 보자.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점수를 누적시켜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해드리면 한 외고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각자 보자. 우리 반 아이들이 상당수 당신 거 듣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내가 아이들 논술 원서를 써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논술 리포트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럼 좀 잠깐 상처 입었어요. 굉장히 자격지시네.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을 무시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현명하신 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논술 상담을 활동하는데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떻게 논술 상담을 해? 근데 당신이 우리 아이들 1년만 가르치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써달라. 내가 우리 아이들 논술 원서만큼 당신이 그대로 어려워요. 제가 원서 상담 해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게 열심히 한 달에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전 상담도 하고 직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련해 드렸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한번 툭 틀어버리면 다 바꿔요. 다. 그게 안에 읽으셔야 다 바뀌지. 엄마들 금방 바꿔버려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제 말을 믿고 그렇게 하시겠다죠. 생각해보니 저만큼 아이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선생님이 없거든요. 계속 주관단을 첨삭을 했고 첨삭 데이터들이 쌓여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걸로 원서를 쓰게 되면 되게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는 거. 실제로 그게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이 장사 잘했어요. 합격률이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너무 고마우시고 지금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좀 해주시는 바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즉, 요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술 시험은 10월달, 11월달 봐요. 시험은. 근데 원서는 9월 둘째 주 결정을 내면 6개 원서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원서를 쓰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지표가 있어요. 얘가 논술 시험을 잘 볼 건지 말 건지. 불행히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니네들이 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내 수업을 듣는다는 게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숙제를 잘 해왔다는 게 근거가 되지 않아요. 수업 태도가 너무 좋다는 게 근거가 되지 않아요. 실제 시험을 봐봐서 봐요. 근데 수강생들은 대부분 원서 쓰기 직전 2달 동안 수능만 치면 이제 공동 모의고사 봐요. 그리고 8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경험치적으로 따져보면 60% 정도의 11위가 나왔거든요. 결석하는 컨디션 문제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8번 정도에서 한 5, 6번 정도가 유의미한 값으로 나와서 그 성적표를 이제 주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아버님한테 드리고 서로 상의해. 제 생각에는 A 대학이 B과를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아버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기준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라인을 잡을지에 대해서 여튼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 기대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수업도 열심히 하고 제 수업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환경도 잘 만들어주는 친구인데 시험 못 가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게. 그러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요거 보기 전에 이 데이터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면 시간이 끝나야 돼요. 물론 시간을 좀 팔아내고 그거를 심지어 시간을 연수공을 하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게 할 겁니다. 근데 원서가 너무 중요해요. 원서를 희한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와 약속을 믿고 연세대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중학교를 쓰더라도 내가 선생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숙제를 할 거니까 병행한 걸 쓰는 건 어때요? 달리기가 어렵죠. 제가 쓴다는데 엄마 학교 쓴다는데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말리죠. 선생님 생각해보면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막상 또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롱초롱 그 얘기를 하고 어머니들이 이제 사실은 학판에 몰리셔서 사실은 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원수가 와서 안 됩니다! 얘기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얘기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기회를 만들어보는 거 제가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사실 약간 립서비스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판단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주 수능 평가원에서 지금 모의고 것처럼 매우 객관적인 지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최소한 기출사들은 기출변형 모의고 정도에 대해서 실제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취를 보였는지에 대한 특정 전문가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의 세컨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원서를 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능 예측으로 원서를 쓰는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대부분 친구들 그렇게 하니까 듣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복수 합격한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붙은 거예요? 하나 붙기도 힘든 그 어려운 원술 시험을 3개, 4개씩 붙는 애 있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그 친구들은 다 중학교 때부터 연수공을 했겠죠. 정말요? 그런 애들은 대한민국에 못합니다. 되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보통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 요즘 안 본다. 제가 그랬잖아요. 통곡 자사고 상위권 애들, 학군지 메인 학교의 상위권 애들은 연수 시험 안 봐요. 안 봐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학종 보면 되는 애들. 뭐하고 이 혼자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본 우리 흔히 말하는 사탕으로 치면 수능으로 치면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때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공부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올해 몇 가지의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이제 제가 다 훑어드리지는 않을 테지만 한 번 더 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 소트 기준이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췄을 때 높은 순서대로 제가 소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대학이 경희대, 한의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과들 있잖아요. 세계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스탠스. 그러니까 학교 네이밍드와 무관하게 이 세 학교가 한국에 대해 LD에 들어가요. 그 네 학교가 최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최저가 높을수록 보통의 경우는 논술 실질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율이 높은 데는 실은 한 자릿수 경쟁인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정시간들 중에 수능을 꼼꼼하게 잘하면 논술도 사실은 쉽게 열릴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은 약간 반 입학과 비슷하게 모의고사 잘못 보면 반 탈락시켜 버려요. 저희 반은 다 맞진 않거든요. 딱 10명씩만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통합니다. 실제로 탈락시키진 않는데 지금 모의고사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 보고 그러면 반에서 뺄까 그러면 모의 열심히 봅니다.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네 학교까지는 논술 실질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경희대 한의나 성균관대 글로벌은 네임드가 있잖아요. 그 대학 가면 괜찮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묶여있는 대학인데 LT 학과가 굉장히 정도 유망하고 학교에서 푸시를 엄청나게 하는 학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임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는 어때요? 한 자릿수 다 5대1 미만인 거예요.
학생부 실질 경쟁률이 훨씬 떨어져요. 특히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빨갛게 된 게 뭐냐면 올해 바뀐 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바뀐 거. 그럼 작년에는 경희대는 30%의 학생부가 반영이 됐어요. 그때 없애버렸어요. 그럼 학생부 때문에 애매하네라고 해서 쓰지 못했던 애들이 붙어 오겠죠. 그러면 경쟁률의 상승률이 좀 늘립니다. 대신에 올해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같은 부분 애들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올해는 인문계열 TO에는 학통하고 사탐고 하나 봐야 돼요. 사실은 미적하고 기하는 애들이 학통이 쉬워 보여도 준비를 안 하는 애들한테 불편해요. 이것도 다 준비하자니 자기 정시가 안 맞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어렵죠. 요 요소는 약간 우리 사탐고 애들한테 조금 더 보통이에요. 그리고 평균과대로 전체적인 실제 경쟁률은 이 글로벌과 낮지만 이 최저 기준 때 근데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게 다 가로치고 1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균관대만 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는데 성균관대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을 전다 사탐 두 과목 중에서 잘한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1이라는 숫자. 근데 성균관대 이걸 다 각각 반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탐부문에는 대박인 거죠. 최근 우리 공통수능이 지금 2년째, 이제 3년째잖아요. 이거 되면서 이제 사탐부문들이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요. 참, 지난 3월 교육청 시험 아이들 성적표 받으셨죠? 요 성적 기준으로 보면 수학에서 1등급 맞은 애들의 99%가 미적 보는 애들이고요. 0.2%가 기하 보는 애들. 그러면 학통 보는 애들이 1등급을 맞은 비율은 전국에 있는 수학 1등급 중에서 0.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문과가 수학을 1등급 맞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서 수학이 2등급이 떠도 정시의 성적이 열려요. 잘하는 거예요. 문과 경쟁하는 데서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과에 교차적으로 다 허락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 정도에 그냥 메인이 거의 돌아오고 또 어차피 다닐 생각은 없죠. 그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키워 따먹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몇몇 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살짝 여기 바뀌고 있는 거겠는데 여튼 그래서 성균관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요소가 경쟁력 좀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허수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 썼을 때 이게 작동해. 그래? 나도 한번 써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왜냐면 논술을 100% 써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자기가 논술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준비해서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을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런 메이드 대학들에서 이렇게 변화된 변화들이 수능, 수시 장수를 끌어오는 요인들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애들이 올해는 나도 한 장 써볼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수시 원서가 6장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쵸? 한 장 쓰면 원래 쓰려고 했던 그 아래 대학들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장씩 딸려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들의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올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지를 드린 겁니다. 하나 더 넘겨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기준값들이 낮은 대학이 삼합. 그러니까 삼합이 아이들한테는 예전에는 이게 한 삼합 6을 못 맞추기 말이 되니 뭐 이런 거예요. 삼합 6, 2 이렇게 맞춰가지고 세상에 인성 가능하겠어? 요즘은 인성으로 메이저대로 가는 거예요. 삼합 기준이 조금 불편하게 된다 알죠? 왜냐면 2개 기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3개를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국어와 수학을 사탐 보는 애들한테 다 내줬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 수능 공부할 때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수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해가지고 내 결정을 좀 없애서 전체적인 상승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이상적인 접근이긴 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기는 의치 앉아서 준비하는 애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수학에서 2등을 맞는다? 그런 친구라면 벌써 이걸 가셔야죠.
안 되는 사실 우리 사탐 선택은 안 돼요. 학통 선택은 안 돼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안 될 수도 있대. 근데 그 녀석들이 구분하고 못하는 구분하고 못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것들. 근데 걔들하고 경쟁 안 하는 과목이 그나마 우리야. 이를테면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경쟁을 못해요. 내가 그냥 원저수 받으면 끝나는 사탐은 우리끼리 보는 거죠. 우리끼리 물론 이제 가끔씩 지학 같은 거 저기 지구 저기 한국지 같은 세계지 같은 학원들 이건 있긴 한다. 그렇죠? 근데 여튼 대부분은 안 보니까. 그래서 상균관대가 그래서 올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인 거예요. 이를테면 산술적으로는 국어 부동급, 수학 부동급 이어도 성균관대 문서를 쓸 때 46조건 탄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탐구에서 1등급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요거를 영어하고 탐구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영어 3등급 맞고 나머지 탐구 2등급 맞아도 성균관대 경영대 합격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또 원서를 한 장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쓸 수 있네 엄마?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이 점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많이 바뀐 것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하이델베르 대학 중에 서강대학교가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이제 보통 이제 서강대 정도 되면 다 3학6기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3학7로 올해 끝나게 낮춰놨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탐구하고 영어 끼고 하면 수학과 국어에서 조금 데미지를 입어도 오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홍익 때는 여기 뭐지? 작년에 비해 10% 이상 원수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고, 이제 3학 8, 이게 작년 3학 7이었어요. 3학을 낮춰주긴 했는데, 최근 수능 체제에서는 그런 게 더 높습니다. 게다가 홍익대학교는 수능 정시험을 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 결정에서 가장 크게 작동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원서를 딱 썼을 때 붙어버리면 보통 이 네임을 따질 때 서연고, 성서아니, 중겨외시, 숙권동, 홍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홍익대가 건국대, 동국대, 숙대가 아니에요. 그 한 단계 위에가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총 합하면 이제 중대까지 겹쳐있거든요.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한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더 맞추면 내가 홍익대가 아니라 경희대를 갈 수 있는 조금 다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원서를 쓰기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원서를 쓰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수능에서 홍익대라는 걸 죽었다 뛰어나서 바라볼 수 없는 애들. 이 논리는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 원서를 쓸 수 없는 애들. 이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죠.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을지 말지를 까봐야 아는 거고, 내가 붙으면 안 되는 애였는지 아닌지 실제 수능을 봐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단을 불가능을 하세요. 그 판단의 예측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배치표를 돌려보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까지 이게 또 한두 군데 차이예요. 배치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원서 쓸 때쯤에서 내가 마지막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서울대가 열려. 최소 연세대는 열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면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숫자가 어떤 애들이냐면 전체 모집 정원이 15,000명 정도 다섯 개 학교에 대충 짜게 가면 15,000명 정도. 이게 정시 경쟁 3대 일반에서 봐도 이게 45,000명이잖아요. 대충 한 4만 명 정도의 극상위권 애들이 연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봤는데 실은 그게 아니면 대단수긴 하겠죠. 그 연세대 원서를 쓰는 애들 실제로 연세대 합격하면 안 되는 실력의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충분히 겁이 없어요. 안 읽어서. 그 다음에 이과는 그러기도 하죠. 왜냐면 의예과 수시를 합격해도 가야 됩니다. 근데 문과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충성도 그렇게 없어요.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수능으로 연세대 합격하네, 학생부로 연세대 합격하네, 논술 합격한 애들 중에 논술 합격한 애가 실은 흔히 말하는
하는 실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런 중요한 건 볼 수 없게 하죠. 학교를 열심히 해요. 두고도 뛰어난 단수하라. 학교를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빼고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실은 연세대급이 안 되는 애들 붙는 거예요. 그 어디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홍익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홍익 연세대는 그나마 급이 되는 친구들이어서 공부 준비를 좀 잘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홍익대학교는 실제 원서 쓴 애들이 홍익대 갈 수 없는 수준의 친구들인 거예요. 3, 4학년 겨우겨우 맞았던 애들인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실제 더 안 좋은 후보에 갈 수도 있지. 이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 그거 하나 준비하기가 지금 벅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도 노트를 따닥따닥따닥 준비해가면서 모의고사 4등급을 받았다? 에이, 그럴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익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애들은 노트를 안 해본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빠른 때에 수업을 합니다. 해가지고 주에 한 번씩 된다든가 스트레이트 강의를 해서 지금 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어서 시간 해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과외가 너무 들어온 거죠. 홍익대 원서를 썼는데 선생님이 2주 남았어요. 근데 과외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붙여달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동호회에서 제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논술은 단기간에 승부를 주는 거죠. 절대 아닌 것이. 그래서 이런 거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올해 이제 논술 100% 대학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거 살펴볼 텐데 동시에 이제 입시가 처음이셔서 많이 들으셨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분 중에 논술 대상 중에 학생부가 얼마나 작동을 하느냐 그냥 궁금증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편하게 정리해드리고자 이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그룹별로 나눠봤습니다. 총 4개 그룹으로 나눠봤거든요. 자, A 그룹은 뭐냐면 실질적인 반영률이 아니라 형식 반영률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죠. 그러니까 논술 9등급인 애들도 전혀 시험에 지장이 없는 대학. 근데 요즘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대부분 되겠습니다. 쭉 대학 타이틀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B그룹. B그룹은 이제 보통 이제 작게는 10%, 많게는 40%. 이게 이제 보통 많이 보는 대학들이에요. 이건 이제 내신이 반영해서 작동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근데 이제 보시면 부부학교대 학교 우리가 볼만한 대학은 서강대학교는 논술은 80%가 반영. 그리고 학생부가 20%가 반영해요. 20%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실은 그러니까 논술은 원서를 쓴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얘기가 하냐면 시험장에서 너만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너만 아는 문제가 나오는 확률은 거의 제로 불가능합니다. 왜? 애초에 모의기를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였던 거예요. 연세대 경제학과 원서를 썼어요. 왜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실력적인 측면에 사연이 있으니까 썼겠죠. 정말 이론적으로 논술 100%고 실력 없고 학생부 제로이니까 전국의 수능 꼴등이고 학생부 꼴등인 애들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뭔가 추천을 받았고 그 추천을 가지고 원서를 썼을 테고 그것의 격차는 크지 않을 거예요. 요는 논술 시험을 보는 건 굉장히 촘촘한 경쟁에서 합격한 애와 떨어진 애의 점수가 크지 않아요. 그냥 2, 3점? 이 정도는 다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논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어차피 안 되지만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대비만으로도 합격은 2, 3점대로 왔다 갔다 논술을 진짜 공부하듯이 푸는 애들이 대부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사고력이 있는 거 선생님 저렇게 푸는 거 우와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심지어 아이들이 이 문제는 1분 20초, 50초, 1분 30초에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시간표를 진짜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나오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 포기. 내가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전체 득점을 올리는
되게 합리적인 준비를 체계적 정말 열심히 해요.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문제 보고 제식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또 읽어. 잘 모르겠는데 또 읽어.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국어 지문하고 달리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없거든요. 이건 추론하는 시험이지 사실을 파악했을 때는 붙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없는 걸 찾으려고 하고 국어 지문처럼 읽으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습니다. 신중하려고 하죠. 언제까지 읽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요? 그런 순간 오지 않죠. 언제까지요? 시간이 쫓길 때까지. 시간이 쫓긴다는 표현을 심리적으로 표현해보면 극강의 불안감과 극강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 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논술좀 잘한다는 수도 한 번 쓰기로는 내가 쓸 수 있는 비슷한 걸 절대로 쓸 수 없거든요. 아이를 한 번 쓰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도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강조한 것 중에는 10% 시간 항상 교정하는 시간을 해요. 네가 배운 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10% 시간이 너를 합격으로 바꿔줘. 몇 가지만 고쳐도 2, 3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7점 기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7점하는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그 바뀌면 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촘촘한 경쟁에서는 실은 2, 3점 싸움이기 때문에 20%의 학생도 의미가 클 수 있다. 이게 진짜 20%라고. 근데 써보면 볼게요. 20% 중에 10%는 내신이고 10%는 이제 끝나는 비교과, 비비교과는 출결과 공사다. 출결은 3회 초과하는 무단 결석, 결석 말고 무단 결석이 3회가 넘어가는 감점이죠. 그런 게 다시 보여주죠. 그리고 공사는 5학기 합산해서 24시간 또는 20시간이 안 되면 감점이 들어요. 학교를 다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안 낮춰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는 거였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무단 결석안이 가끔 있긴 하죠. 가끔 있긴 하죠. 재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없다치면 10점 그냥 주는 거죠. 나머지 10점 가지고 이제 1등급을 낮춰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단 한 번도 2등급을 낮아본 적이 없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단 한 번도 8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점수가 9점이에요. 이 10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1, 2등급 차이, 3, 4등급 차이, 5등급 차이, 심지어 8등급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9.7이에요. 이게 10%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9등급 아이가, 심지어 8등급 아이가 서강대학교 연수를 본다? 사실 불가능해요. 실제로 보면 1등급 아이가, 2등급 아이가 서강대학교 연수생을 본다? 외모 복학점 쓸 수 있다는 격이에요. 중대 갈 때가 많죠. 왜 그랬어요? 또 실제로 어때요? 2등 후반에 있거나 3, 4, 5, 6등급에 있는 애들이 시험 같이 보고 경쟁하고 있는데 0.5 차이가 나요. 이건 어때? 학생 반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학생부가 낮으면 서강대학교 시험을 못 보고 낮은 대학의 시험을 보고 학생부가 좋으면 서강대학교 시험을 본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팁은 있을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이 좀 낮으면 오히려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신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쓰려는 조건은 최저가 좋아요. 왜냐면 낮은 대학일수록 내신이 작동하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일단 아이들의 글의 격차가 진짜 안 나와요. 중앙이공 대학일수록 안 나오거든요. 중들은 안 나오고 홍익대학교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점수를 변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다 똑같아. 그러면 그런 건데요. 만약에 내신이 들어가 버리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고대 같은 이 중앙이공 대학들은 채점 방식도 다르고 논술 채점 방식. 그렇다면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 이런 대학은 삽박덕각 100점 빵점 방식이에요. 정말 무슨 빵점 맞아요. 다 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600점, 700점 기준에서 42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리고 기본 점수가 있으면 만점과 이 최저점 사이에 이게 좁잖아요. 그럼 상대적 내신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차라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점 하나만 맞추면 성공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비유적인 얘기긴 하지만 5등급 맞고 숙명여대 합격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아요. 서강대는 충분히 가능해요. 노술. 네가 노술을 잘한다는 전제니까. 왜냐하면 이건 5등급은 서강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나 그 밑에 있는 송신대 이런 데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자고 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C그룹은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아래 대학들이 좀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그룹은 구체적인 먼저 나오지 않는 학교들이어서 추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걸 쉽게 그냥 전달해 드리고 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초적인 건데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논술 시험은 학교마다 다 다른가요? 출제 의도나 채점 기준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경험적인 증거로 제가 말씀드리면 복수 합격자의 증거. 그러니까 연세대도 붙고 성균관대도 붙고 뭐 한양대도 붙고 이화여대도 붙은 친구는 이 각각의 대학을 별도로 따로 준비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수능 중에 어떻게 취재를 받죠? 불가능하죠. 그냥 한 강좌 수업을 통해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학교마다 시험 시간, 시험의 형태나 문항 수도 좀 다르죠. 그건 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신 건 수리논술이 문과인데 수리논술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단 수리논술이 있다는 전제에서 수리논술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수리논술 준비해야 되는 학교는 일단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나 가보죠. 연세대학교는 어떤 과를 쓰더라도 수리논술 문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즉 전체가 4문제인데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수리논술 문제. 나머지 3문제는 흔히 말하는 문과의 언어논술 문제. 그리고 영어 제시문 한 제시문 들어옵니다. 근데 영어 제시문은 진입장벽은 안 돼요.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4, 5분 정도 또 독해하는 시간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물론 시간에 데미지는 있을 수 있죠. 그거 생각해 주실 거고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수리논술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수리논술 있는 대학 이런 데는 건국대는 흔히 말하는 인문과학대학은 수리논술 시험이 없어요. 건국대는 2문제가 나오는데 흔히 사회과학대학하고 경영학과는 한 문제는 언어논술 문제고 한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학 문제가 절대적인 난이도 높지 않아요. 다만 건국대학교로 원서를 쓰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국대가 네임드 상으로 약간 꽁대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경희대 밑 라인 여기를 원서 써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수학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런지 모르시는 우리 아이가 그런 성적을 내지는 못하지만 수학을 조금 하는데 그것도 좀 잘 못하고 탐구도 잘 못하고 왜 그럴까? 그런 분들 중에 수학이 3등급 초반 정도 되면 다른 과목도 좀 평가되게 떨어지면 건대 논술 시험을 써버리면 실은 수학 문제 평균 60점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논술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제 수강생 중에는 작년에 제가 원서 썼던 중에는 2달간 준비가 붙어드렸어요. 2달간 준비. 여러 방학 때 또 듣기 시작해서 10월달 중간까지 듣고 이제 넘어가는데 모두 붙었죠. 건대 경제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는 한의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경영하고 사회과학자 인문대학은 없어요. 인문대학은 3문제 모두 다 언어 문제인데 한의과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하고 경영대는 2문제는 언어 문제인데 한 문제가 수리 문제거든요. 근데 한의과라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준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리 논술 문제하고 수능 수학문제 다른 점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능 수학문제 객관식 문제니까 수리식을 안 써도 되잖아요. 생각 다 해보면 빨리
연세대학교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수능 끝나고 10일 있다가 논술식을 봅니다. 그럼 수능 끝나면 아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되게 하루 종일 논술만 해요. 논술 학원 다니면서. 이때 하시면 돼요. 별도로 미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상경대학과 행정학과도 정책학과에 한 문제가 어느 건대처럼 한 문제가 어느 문제, 한 문제가 수학 문제인데 새끼 문제들이 되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얘는 그냥 수학을 잘해야 돼요. 논술도 안 하고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수능 수학 2등급 중상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 수리 나이도 1등급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성적이야. 그러면 한번 써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언어 논술 난이도가 낮아요. 수학에서 결정된 게 많아서. 그래서 수학적 힘이 강한 대학이 건국대학 한양대학. 나머지 대학은 언어 힘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 건 연세대 하나밖에. 나머지 대학들은 다 뭐 경영이나 사회과학에만 한해서 논술시험, 수리 논술시험을 보는데 연세대학교는 모든 과가 다 수리 논술시험을 보니까 만약에 연세대 원서를 쓸 계획이 있다면 여러 과부터는 특강 같은 거 하는 3회짜리 수학을 보여주고 사실 그것도 수학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능 수학과 낮은 수준이 나오거든요. 답안지 쓰는 무료. 좀 현명하게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친구라면 홈페이지에서 이 해설집이 있어요. 수리 논술 해설, 언어 논술 해설은 잘 안 나오고 수리 논술 답안은 학교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거 그대로 모사하는 훈련만 하는 도움이 돼요. 사실 이거 할 줄 알고 시간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 지문 나오는 학교가 연세대 이화여대, 이건 그다음에 한국외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진입 장벽이에요. 크게 걱정. 그러니까 영어로 무슨 쓰는 게 아니고요. 지문 하나가 영어 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 제시처럼 읽고 그냥 쓰는 건 우리말을 못 줄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죠. 대수님 얘기 잠깐만 해주실 텐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건데요. 이렇게 출제 의도, 채점 미두, 유형별 답안 작성법, 심화 유형, 실전 모의 이런 게 있는데 한쪽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유형을 그냥 처음부터 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수능은 교과 내용이 바뀌면 지식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 바뀌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묻는 시험에서 바꿔서 출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대신에 출제 범위는 무한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시험 이해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술시험과 논술시험의 차이를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흔히 말하는 면접시험은 내가 무슨 과를 쓰느냐에 따라서 면접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역사과에서 당연히 역사 문제를 받아요. 질문도 그렇게 받아요. 너 EH 가게 주고 이런 건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경제학과에 가면 당연히 뭐 에덤 스미스 물어보고 이런. 근데 논술은 내가 무슨 과를 쓰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똑같이 질문해요. 그 얘기는 그 문제가 채택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의 내용적 깊이를 물어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올해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가 주제가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이건 경제학과에서만 푸는 게 아니라 사회학과에도 풀어야 되고 정의과에도 풀어야 되고 철학과에도 풀어야 돼요. 그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지 묻는다? 묻지 않는다. 안 묻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문보다 중요한 게 문제 요구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한 것도 있어요. 논술 시험이 뭐냐는 생각을 정말 어려웠다. 우리가 평화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대회 참여자들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버님이 평화라는 주제로 노벨 문학상을 10번도 받고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소설 한 편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님의 작품은 이 대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평가받을 수 없어요. 평화를 쓰라는 게 뭐가 아니고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운율이 있는 언어를 쓰기를 기대했는데 플롯 구성을 가지고 평화를 노래했다. 채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논술 문제를 가지고 국어 문제 풀듯이 지문을 열심히 읽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완벽하게 독해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독해하더라도 논증문이라는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채점 안 해줘요. 실수라고 하면 소수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열심히 본다고 바뀌잖아요. 그 논증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 경제학일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정치학일 때는 이렇게 바뀌고
행정학기 때문에 이렇게 봐. 심지어 생물학에 가면 이렇게 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과 관련된 이 형태들 이렇게 반복 학습하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전체 커리의 핵심입니다. 수업은 플랜 B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중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구성하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복.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처음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능으로 치면 개념 학습 같은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4대 유형에 대해서 답안지 학습하는 이론들을 설명해 이렇게 써, 저렇게 써야 돼. 알겠지? 설명해요. 그 설명을 듣고 매주 한 편의 단계별 제 실전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해설 상담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거 한번 더.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이 오는 것만으로 복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겠죠. 지난주 수고 과목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왜냐면 첨삭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첨삭 선생님도 가장 하기 어려운 건 아이들의 오답에 맞추어서 개인별로 서로 다른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건 실제 수업이랑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대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대상보다는 졸업생들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오늘 대부분 처음 들어요. 그래서 실은 맥락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강사가 수업 시간에 대문자 A라고 가르쳤는데 첨삭 선생님이 그 소문자 A라고 그냥 첨삭을 해줘버리잖아요. 그럼 혼선을 믿습니다. 다르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두 번씩 하는 졸업생들은 보고 맥락을 좀 알아요. 선생님이 어차피 A라고 하신 건데 그걸 대문자 A라고 표현하신 거고 소문자 A라고 표현하신 거 큰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학습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멈춰요. 그 질문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첨삭 시간을 좀 해결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고3 아이들한테는 이 시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고3 반만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과제를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과제를 받겠죠? 이 과제는 다 달라요. 왜냐면 이게 수능 수업과 다른 게 뭐냐면 수능 수업은 선생님 강사의 퍼포먼스를 학생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얘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정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논술은 아예 그래서 실은 심지어는 출제자가 원하는 독해가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 논술 시험. 그러면 이 친구의 답에서 개선할 점들을 가지고 학습이 진행돼야 되지 너도 나하고 똑같이 써야 되고 너도 나하고 똑같이 써야 되고 너도 나하고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이 개별 과제를 받아야 되고 또 한 바퀴 돌면 첨삭을 받고 그 주에는 또 새로운 숙제를 가져와서 받아야죠. 요거 이렇게 피드백 받고 성취도가 있으면 패스 아니면 1번 더 주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걸 다 제가 하려면 딱 10명만 했어요. 조금 더 받아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약간 첨삭의 흠집을 하는 거죠.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상반기는 하는데 하반기가 되면 상반기는 문제를 하나씩 풀고 개념 기본 강의할 때 하나씩 풀거든요. 실전 강의 가면 세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세 문제, 어떤 학교는 네 문제, 어떤 학교는 두 문제 이렇게 되면 양이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10명이 될 거고 입시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10명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 수업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혹시나 이제 개인 사정, 수능 뭐 이런 거 공부 일정이 생겨서 결손이 생기면 도강 매주 바로바로 전화하기 때문에 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는 제가 이 밀봉동 검색 판단지 목동 밀탐의 수업을 하거든요. 이 수업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일을 좀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 반은 진행 반이에요. 지금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고 화요일 반은 이제 5분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업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하실 건 화요일이 좋겠다. 왜냐면 컨디션 똑같아도 수업의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러니까 플랜 A가 더 중요하죠. 수학 수업을 캔슬하고 이걸 들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차치 안 돼서 토요일밖에 안 된다는
새로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컨텐츠 따라갈 수 있게끔 배를 조건해야 되니까 1순위 고민은 오픈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안 되면 토요일반 진행을 괜찮게 해야 자, 제가 준비 말씀 여기까지고요. 질의 인강 중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 따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개인 시간 따로 잡으셔서 어머니들 아무 시간이 아니면 제가 전화 통화 드리고 시간 내시면서 상담 따로 해드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